네. 자료구조 강의를 담당하게 된 컴퓨터학부 조영래 교수입니다. 예, 이번 시간에는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 알고리즘 명세, 알고리즘이 뭐라는 거, 그리고 실제로 이 알고리즘을 어떻게 기술하는가, 뭐 등등, 그리고 몇 가지 어떤 예제가 되는 알고리즘들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스템 라이프 사이클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시스템 라이프 사이클 혹은 이제 소프트웨어 라이프 사이클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뭐냐 하면 어떤 소프트웨어나 어떤 시스템, 이 처음에 이제 이걸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요구사항이 있었겠죠. 그래서 그 요구사항에 따라서 일단 어떤 형태의 우리가 이제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야 될 거냐 해서 그 문제에 대한 문제도 정의하고 그 다음 결과로 어떤 걸 내놓아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이제 규정하는 단계가 요구 분석 단계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이제 문제가 주어지면 그 다음에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에 대한 어떤 분석과 설계를 먼저 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 교과서에서는 이렇게 분석과 설계를 나누어서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지만 대부분은 이제 같이 하나의 어떤 단계로 구현 전 단계로 그렇게 이제 진행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분석과 설계에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상향식 설계와 그 다음에 하향식 설계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 상향 설계라는 거는 기존에 이제 어떤 이 문제 혹은 이 소프트웨어와 비슷한 어떤 그런 길을 한 적이 있더라. 혹은 이 일에 필요한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일들을 해놓은 게 있더라. 그렇죠? 그럼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그죠? 그래서 그런 기존에 어떤 해놓은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거기에다 어떤 이 시스템에 필요한 추가적인 기능들을 이렇게 쭉 추가해주는 그런 형태로 이제 전체 시스템을 만들어 분석해가는 관계, 그렇죠? 설계해가는 그런 과정이 이제 상향식 설계라고 하는 거고요. 반면에 이제 하향식 설계는 처음에 우리가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 그래서 이 시스템에는 A라는 기능도 필요하고 B라는 기능도 필요하고 C랑도 기능 필요해. 그렇죠? 다시 A를 위해서는 이것도 필요해야 되고 이것도 구해내고 이런 식으로 이제 쭉 계속 구현이 위에서 밑으로 쭉 내려오는 이런 단계. 이걸 보통 이제 탑다운 어널리시스, 하향식 설계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상향식 설계하고 하향식 설계는 각각 어떤 장단점이 있어요. 해서 상향식 설계 같으면 아무래도 좀 이제 구현된 부분, 기존에 구현된 부분들을 재활용하다 보니까 좀 이제 구현은 좀 쉬워질 수가 있는데 상대적으로 어떤 문제의 어떤 특수성을 반영하기가 쉽지 않겠다라는 그런 이제 단점이 있을 수가 있고, 반면 하향식 설계는 굉장히 좀 체계적인 방법 같은데 경우에 따라서 이런 문제가 좀 바뀌었다, 그죠? 변경이 되면 전체 이 과정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이게 조금 기능이 이렇게 바뀌었다. 그럼 이게 여기에 영향을 미칠 거고 이렇게 영향을 쭉 미치는, 그죠? 그래서 전체 어떤 굉장히 많은 부분의 설계나 분석을 새로 해야 되는 경우, 이런 걸 이제 도미노 효과라고 하는데 이런 게 이제 발생할 수도 있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분석을 한 다음에 전체 이제 시스템 구현을 위한 어떤 설계에서 우리가 뒤에 나오겠지만 어떤 추상적 데이터 타입, ADT라는 걸 보통 이제 이렇게 만들게 되죠. 특히 이게 이제 어떤 객체 지향 설계에서 이런 개념들이 이제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각각의 중요한 연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구현할지에 대한 알고리즘도 만들게 되고요. 그래서 이 과정은 보통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를 우리 실제로 구현할 때 어떤 걸 쓰는지에 관계없이 이 부분은 이제 조금 슈도 코드 아니면 어떤 그보다는 조금 하이 레벨에서 이렇게 진행이 되게 되겠네요. 그 다음이 이제 구현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결국 이제 우리가 어떤 선택한 구현 언어, 프로그래밍 언어를 가지고 실제로 구현을 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알고리즘도 구현을 하게 될 거고. 그렇죠? 이럴 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구현을 어떤 식으로 이제 잘 해서 우리가 원하는 어떤 성능이 나오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성능과 하여튼 가장 밀접한 관계가 바로 이 구현 단계가 되겠네요.
이렇게 이제 구현을 하고 나면 그 다음은 이 구현한 걸 우리가 이제 검증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짠 혹은 뭐 만든 이 프로그램이 정확하게 동작한다라는 거를 이제 검증해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검증할 거냐?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이런 정확성의 증명 단계, 정확성 증명 방법이란 건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어떤 A란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A 프로그램 모든 가능한 인풋이 있을 테고 거기에 대해서 아웃풋이 있을 텐데, 어떤 형태의 인풋이 들어오도 우리가 원하는 형태의 아웃풋을 이제 제대로 만들어낸다라는 것을 수학적으로 증명하는 거죠. 뭐 이걸 해주기 위해서는 A에서 뭐 여러 가지 조건이나 반복이 이렇게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 조건의 모든 경우, 반복의 모든 경우에 대해서 항상 우리가 원하는 아웃풋이 나온다 라는 거를 이제 이렇게 증명하는 건데, 사실은 이거는 좀 프로그램이 복잡해지면 이게 불가능할 경우도 이제 많아진다 라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이거보다 많이 쓰는 방법이 이제 테스트 코드를 이용한 이제 테스트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개의 어떤 테스트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나온지를 이렇게 조사해보는 뭐 그런 방식이겠죠. 이때도 테스트 케이스를 이제 어떻게 준비하느냐? 가급적이면 A에 뭐 우리가 이 뭐 조건 이런 여러 가지 경우가 있으면 모든 이 테스트 케이스가 이쪽도 거쳐가고 이런 모든 걸 거쳐갈 수 있는 그만큼 이제 테스트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프로그램이 이제 정확해지겠죠. 네. 또 이때 보통 뭐라 한다? 이 프로그램 실행 시간도 이렇게 측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뭐 이런 식으로 검증을 다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오류가 발생했을 거고 그 오류를 이제 제거하는 단계가 되겠죠. 뭐 처음부터 이제 설계를 제대로 해서 그리고 뭐 프로그램 구현도 뭐 어떻게 굉장히 좀 체계적으로 했다면 오류가 발생할 확률이 낮겠지만, 뭐 분석도 대충 건너뛰고 그 다음에 구현할 때도 그냥 뭐 별 생각 없이 이렇게 구현해 버리면 오류가 이제 굉장히 이제 자주 발생합니다. 그럼 결국 이제 상대적으로 굉장히 분석을 건너뛰었으니까 전체 개발 단계는 뭐 좀 짧아질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결국은 제대로 된 어떤 그런 설계 단계가 없으면 결국 오류가 많이 발생하고, 그래서 결국 뭐다? 오류 잡는 데 시간이 결국 많이 드는 거죠. 네? 특히 이제 이 코드 자체 뭐 이런 만들 때 어떤 변수에 대한 어떤 이름 체계나 함수도 제대로 이렇게 분할도 안 해놨고 뭐 주석도 안 달았고 이러면 이게 이제 오류가 발생했을 때 찾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죠. 이거는 이제 프로그램 스케일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런 문제는 더욱더 많이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결국 이제 좋은 프로그램이란 게 뭐냐? 여기 나오듯이 일단 문서화가 잘 되어 있습니다. 결국 프로그램의 어떤 주석이 잘 깔려 있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전체 프로그램이 이제 여러 가지 함수로 모듈라가 잘 되어 있어야 될 거고, 그렇죠. 뭐 전역 변수 같은 거 쓸 때 굉장히 신중해야 되고, 뭐 이런 이제 우리가 프로그래밍 언어 배웠을 때 하는 뭐 그런 이제 그것들을 제대로 지키면 이제 좋은 프로그램이 되는 겁니다. 예, 다음은 이제 알고리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알고리즘이란 건 여기 있듯이 뭐 어떤 일, 우리가 원하는 어떤 출력,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개 어떤 명령어들을 쭉 나열하죠. 이런 걸 보통 이제 알고리즘이라고 하는데, 단순히 그냥 명령어를 나열하면 다 알고리즘이냐? 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리즘이 만족해야 될 조건, 그래서 보통 이렇게 한 5개 정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입력은 뭐 없을 수도 있고 뭐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반면에 출력은 반드시 하나 이상 있어야 되겠죠. 결국 출력이란 게 결국 뭐다? 결국 우리가 알고리즘을 이렇게 동작시키는, 그죠? 원인인 거죠. 그죠? 출력할 게 없으면 알고리즘을 뭐 실행시킬 필요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뭔가 우리가 원하는 게 있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출력이 되는 거죠. 그 다음 세 가지는 그 명령어, 알고리즘을 구성하는 그 명령어에 대한 어떤 성질들이 되겠네요. 첫 번째, 명확성. 즉, 명령어들이 명확해야 되겠죠. 명령어들 의미가 애매모호해가지고는 우리가 원하는 어떤 걸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뭐 뭡니까, 내가 이케아 같은 뭐 이런 이제 가구 온라인몰에서 이제 어떤 뭐 책상을 하나 주문했다 이거죠. 그러면 그 책상이 완제품 오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이게 조각조각 오잖아요. 그리고 뭐가 온다? 그 책상들을 모으는
어떤 그 알고리즘이 적혀 있는 조립도가 나오는 거죠. 조립도에 어떤 알고리즘이 드는 겁니다. 근데 그 조립도가 애매모호하게 돼 있어 가지고는 뭐 실제로 이 사용자가, 그죠? 소비자가 제대로 이거를 뭐 조립을 못 한다 그러면 문제잖아요. 그죠? 하여튼 누가 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결국은 한정된 수의 명령어, 뭐 이 단계가 너무나 많아서 뭐 거의 한 뭐 10년이 걸릴 만큼 이런 이제 복잡한 거다 그러면 뭐 대부분은 중간에 포기하겠죠. 그렇죠? 네. 하여튼 한정된 수의 명령으로 이제 수행한 다음에 종료를 해야 되겠다 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실행 가능해야 돼요. 그죠? 모든 명령들은 실행 가능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아까 책상 예를 들었는데 책상에서 뭐 이렇게 책상 다리를 판에다가 고정을 하세요. 근데 그때 쓰는 고정하는 나사에 해당되는 뭐 나사를 조일 수 있는 도구가 없다. 그걸 뭐 어디든지 구할 수가 없다. 그런 건 실행 불가능하잖아요. 혹은 뭐 책상 상판이 너무 무거워 가지고 일반 사람들은 들 수도 없다. 그것도 역시 실행 가능하다고는 하기가 어렵겠죠. 물론 이거는 이제 우리가 그냥 사람들이 하는 예를 든 거고, 컴퓨터는 조금 더 이제 또 다른 개념이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 이제 예를 하나 들어봤습니다. 첫 번째는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방법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입력은 냉장고가 코끼리고 출력은 코끼리가 들어가 있는 냉장고. 이게 이제 우리가 원하는 거죠. 단계는 아주 쉬워요. 냉장고 문을 연다,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다, 냉장고 문을 닫는다. 애매모호하지 않죠. 의미가 명확합니다. 그리고 3분 만에 끝나니까 유한분 만에 끝난다고 할 수가 있죠. 근데 이 방법의 문제는 뭐다? 요 2번. 2번의 실행 가능성이 이제 없죠. 우리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실행 가능하지 않은 명령으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알고리즘이 아니다 라고 이제 우리가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라면을 끓이는 법입니다. 보통 우리가 라면 사면 뒤에 이렇게 이제 조리법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입력은 라면 재료고 출력은 우리가 원하는 맛있게 끓인 라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을 넣고 거품이 날 때까지 끓인다. 의미가 명확하죠. 라면과 수프를 함께 넣는다. 이것도 의미가 명확합니다. 이거는 뭐 사람마다 조금 뭐 호불호가 있을 수는 있죠. 수프를 먼저 넣고 끓이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그 다음 거품이 나면 물을 끈다. 그렇죠. 이것도 뭐 명확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뭐 사람마다 알고리즘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뭐 이렇게 하면 대충 우리가 원하는 알고리즘, 즉 라면을 이제 최종적으로 원하는 이거를 구할 수가 있으니까 요거는 이제 알고리즘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자료구조 이 과목에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배우는 알고리즘이 이제 나옵니다. 그게 이제 선택 정렬입니다. 뭐냐 하면 이렇게 정수의 집합이 있어요. 그렇죠. 정수의 집합이 있습니다. 얘들을 크기 순서로 이제 정렬을 하고 싶은 거죠. 네? 해서 뭐 정렬은 사실 굉장히 유명한 이런 그 컴퓨터 공학에서 했던 문제고 굉장히 그 많은 사람들이 연구해온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정렬할 수 있는 알고리즘도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어떻게 한다? 일단 뭐 이런 방식으로 하고 싶다 이거죠. 그러니까 현재까지 정렬되지 않은 정수들 중에서 뭐 가장 작은 걸 찾아서 정렬 리스트에 추가하자. 그래서 이것도 뭐 나는 뭐 나름대로 괜찮은 알고리즘이다. 이 정도만 들으면 좀 컴퓨터 공학에 좀 이렇게 전공한 사람들은 이 정도 말이면 대충 어떻게 하겠다라는 걸 대충은 알죠.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알고리즘이구나 라는 걸 알겠는데 우리 책에서는 이 정도도 알고리즘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명확하지 않다, 애매모호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정수를 어디에 저장할 거냐 뭐 이런 것도 없고 이 정렬된 리스트를 어떻게 구성할지에 대한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이거는 뭐 알고리즘을 하기는 어렵다라는 건데 뭐 글쎄요. 이거는 뭐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 책의 저자는 요것보다는 즉 이 문장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고리즘을 기술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요렇게 이제 쓰는 거죠. 그래서 전체 데이터를 이렇게 배열에다가 저장하자. 그죠? A라는 인트라 배열에다가 저장하자라는 거죠.
저장하고 여기에 크기를 n이라고 하자 이거죠. 배열 크기를 n이라고 하자. 그럼 어떻게 한다? 요 i부터 n-1까지. 그러니까 결국은 이 배열에 n개가 있으면 실제로 데이터는 a0부터 n-1까지 있겠죠. 있으니까 어떻게 한다? 제일 처음에 i0을 둬서 0번부터 끝까지 쭉 가면서 뭐 하죠? 제일 작은 거를 찾자. 그놈을 a-이라고 하자 이거죠. 그 다음 어떻게 한다? a 제일 처음에 0이니까 0번과 민을 바꾸자라는 거죠. 이게 뭔 소리냐? 이렇게 하자는 거죠. 제일 처음에 이게 전체 데이터가 이렇게 A 배열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7개죠. 7개 배열에 이렇게 저장이 되도록 가정하자 이거죠. 그럼 처음부터 끝까지 쭉 가는 겁니다. 가서 뭘 찾자? 제일 적은 걸 찾자. 제일 적은 게 얼마다? 1이라는 걸 아는 거죠. 오케이. 그럼 어떻게 한다? 얘를 10하고 이렇게 서로 바꾸자. 스왑하자라는 거죠. 그러면 1이 제일 앞에 가고 그 다음에 10이 이렇게 뒤에 오겠죠. 오케이. 됐습니다. 그러면 제일 작은 게 제일 앞에 온 거예요. 그 다음 i가 1 증가하잖아요. 이제 i는 1입니다. 이때는 i가 0일 때고 이제 i가 1일 때입니다. 다시 2부터 끝까지 쭉 가서 제일 적은 게 뭐다? 2라는 걸 아는 거죠. 그래서 얘를 바꾸자. 이때 뭐 그냥 그 자신이니까 그대로 실제로 데이터가 변경되는 건 없겠죠. 그 다음 i가 2일 때는 6부터 쭉 끝까지 가서 제일 적은 게 4니까 4와 6을 바꾸자. 됐죠. 그 다음 가서 5가 적으니까 5와 8을 바꾸자. 되겠습니까? 이렇게 함으로써 점점 이제 정렬된 데이터가 왼쪽부터 쭉 이렇게 늘어나게 되는 방식. 그죠? 요게 이제 선택 정렬이다라는 거죠. selection입니다. 이 선택이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결국은 현재 i부터 어디까지 n-1 중에서 제일 적은 거를 선택하자 뭐 그런 의미죠. 그래서 그거를 i번째랑 바꾸자. 요게 이제 기본 아이디어입니다. 물론 이제 요 알고리즘에 대한 어떤 자세한 내용은 우리 이제 그 수업 시간에 실제로 같이 한번 코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렇죠. 뭐 여기까지 이렇게 되겠죠. 그럼 실제로 이 알고리즘은 어떤 성능을 갖느냐 한번 이제 성능을 한번 체크해 보자 이거죠. 예를 들어서 제일 처음에 이제 가장 작은 게 1이라는 걸 알기 위해서 비교를 몇 번 해야 되느냐? 제일 처음에 얘랑 비교하겠죠. 한 번. 그래서 2가 적은 걸 알았어요. 그 다음에 2랑 6이랑 비교하고 2번, 3번, 4번, 5번 비교해서 다시 1이 적은 걸 알겠죠. 그 다음에 1과를 비교해서 1이 제일 작은 걸 알았단 말이죠. 그래서 전체 데이터가 7개 중에서 제일 작은 게 1이라는 걸 알기 위해서 비교를 몇 번 했다? 비교를 6번 한 거죠. 그 다음 바꾸었겠죠. 그 다음에 이젠 여기 6개입니다. 6개의 데이터 중에 제일 작은 게 2라는 걸 알기 위해서는 1번, 2번, 3번, 4번, 5번 비교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비교해서는 5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4를 위해서는 비교 몇 번? 4번. 그 다음은 3번. 그 다음은 2번. 그 다음은 1번. 이렇게 이제 비교를 하는 거죠. 결국 전체를 정렬하기 위해서 비교의 횟수가 이만큼 비교 횟수가 든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7개를 비교하기 위해서 비교에서는 얼마다? 뭐 i는 1부터 6까지. 그죠? i를 이렇게 비교하는 게 되겠죠. 그죠? 그럼 이게 7이 아니고 n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이게 이제 n-로 바뀌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선택 정렬의 성능이라는 거는 n이 크면 클수록 이제 비교를 많이 하는 거예요. 얼마만큼 비교하느냐? 이만큼 비교한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n이 크면, 그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할까요? 이거를 n이라고 그러고, 이거를 시간, 어떤 시간? 정렬하는 데 걸리는 시간. 이라고 한다면 이게 n제곱이니까 그래프가 대충 이렇게 포물선 형태로 나올 것이다. 라는 걸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볼 알고리즘은 이진 검색이 되겠습니다. 이진 검색은 일단 이제 배열에서 문제는 뭐냐 하면 배열이 이미 정렬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오름차순으로 오름차순이가 뭐다? 이렇게 배열이 있으면
제일 작은 게 앞에 있고 제일 큰 게 뒤에 있는, 그죠? 이게 0번이면 n-1 이런 식으로 이제 저장이 된 걸 우리가 오름차순 정렬돼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럼 이랬을 때 뭘 찾느냐? 우리가 원하는 어떤 검색어가 있죠. 그죠? 키라는 게 있어요. 이 키가 어디 있는지를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게 만약에 뭐 세 번째 있다 그러면 i가 3이다. 아니고 뭐 10번째 있다 그러면 i가 10이다. 그래서 그걸 찾는 거죠. 그죠? 정렬이 안 돼 있다면 어떡할까요? 정렬이 안 된 배열 같으면 하나씩 비교를 다 해야 되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는 뭐 제일 뒤에 있을 수도 있고 제일 앞에 있을 수도 있고,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끝까지 가야지만 우리가 원하는 것을 찾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정렬이 안 돼 있으면 데이터 개수가 n개면 거의 n에 비례하는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근데 정렬이 되어 있다면 이렇게 굳이 비교를 n번 하지 않고도 원하는 것을 빨리 찾을 수 있어요. 그때 이제 핵심 아이디어가 뭐다? 여기 있는 이진 검색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냐 하면 일단 제일 왼쪽을 left라고 하고 제일 오른쪽을 right라고 하면 중간 위치가 있겠죠. 그죠? 아까 이렇게 되면 이게 left고 이게 right면 중간 위치가 여기가 이제 middle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중간 위치 어떻게 구한다? 이 식으로 간단히 구하죠. 이렇게 구합니다. 그래서 이제 middle과 우리가 원하는 키를 비교하는 거죠. A의 middle과. 세 가지 경우가 있겠죠? 키가 더 큰 경우, 얘가 큰 경우, 같은 경우. 세 가지 경우가 있는 겁니다. 만약 중간값이 예를 들어서, 그죠? A middle이 예를 들을까요? 얼마다? 뭐 20인데 키는 5야.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게 20이면 오른쪽은 전부 다 20보다 큰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찾는 건 5니까 그럼 내가 찾는 건 오른쪽에는 없고 왼쪽에만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것도 내가 찾는 게 25다. 그럼 왼쪽에는 없는 거죠. 오른쪽에 내가 찾는 게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찾는 전체 범위를 반씩 날리는 거예요. 이만큼을 날리고 다시 여기에서 또 비교를 해서 오른쪽이나 왼쪽을 날리고, 물론 찾으면 오케이 땡큐고요. 그렇죠? 이런 과정을 계속 이제 반복해 나가는 겁니다. 해서 이제 뭐 이렇게 되겠죠. 미들을 구한 다음에, 그죠? 요게 키가 미들보다 작다면 다시 하면 여기가 left고 right고 미들인데, 그렇죠? 키가 작다면 키가 이쪽에 있을 거 아니에요? 왼쪽에 있겠죠. 그럼 right를 어떻게 하자? middle 마이너스로 줄여서 다시 돌리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다시 검사하자라는 겁니다. 그렇죠? 같으면 그건 봐도 middle이 우리가 찾는 위치죠. 크면 어떻게 될까요? 크면 여기 있는 거니까 left를 이쪽으로 옮기면 되겠죠. left를 middle 플러스 1로 계속 이렇게 해서 반복문을 돌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이렇게 데이터가 뭐 1부터 23까지 정렬돼서 저장이 돼 있어요. 여기서 8을 찾는다고 합시다. 그럼 left는 0번이고 1, 2, 3, 4, 5, 6이니까 right는 6번이겠네요. 제일 마지막입니다. middle은 3번이겠죠. 그래서 8과 11을 비교하니까 11이 8보다 크잖아요. 그 이야기는 11 뒤쪽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다? 이쪽을 찾아야 되니까 right를 middle 마이너스로 다시 줄인 거예요. 줄이고 다시 미들을 찾으니까 미들이 이제는 몇 번이다? 1번이겠죠. 0번과 2번이니까. 그렇죠? 1번이 미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와 비교하니까 이제 또 크네. 그렇죠? 키가 크니까 left를 middle 플러스 1로 이렇게 되겠죠. 이제는 left와 right가 같아지는 겁니다. 해서 보니까 8이네. 그럼 몇 번? return 2.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가 두 번째 있다라고 이렇게 이제 리턴해 주면 되겠죠. 반면에 똑같은 배열에서 없는 값 15를 한번 찾아볼까요? 네. 자, 어떻게 될까요? 일단 똑같이 미들보다 크니까 left를 middle 플러스를 옮길 거고, 그 다음에 16보다 작으니까 right를 middle 마이너스 1로, 13보다 크니까 left를 middle 플러스 1로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left가 right보다 더 넘어가 버렸다. 그렇죠? 그럼 데이터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없을 때 어떻게 하자? 없다. 그래서 뭐 마이너스 1 같은 걸 이렇게 리턴해 주면 되겠죠. 네. 뭐 자세한 코드는
우리가 역시 수업 시간에 같이 코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시스템 라이프 사이클을 구성하는 요구사항 분석, 그 다음에 설계, 구현, 검증의 과정에 대해 설명했고요. 그 다음에 알고리즘이 뭔지, 그리고 이 알고리즘에 대한 어떤 예로 선택 정렬과 이진 검색 알고리즘을 살펴봤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는 리커전과 그 다음 데이터 추상화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할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